여러분, 예전처럼 걸어 다니기 힘들다는 느낌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도 좁아지고 발이 잘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기도 해요.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걸음걸이가 바뀌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고 관절이 굽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신발 문제도 생각보다 큽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영향도 걸음걸이를 바꾸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점점 걷기 힘들어지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걸음걸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왜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습관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걷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은 걷고 일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70대 이후부터는 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또 식사량이 줄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원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발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이 생깁니다. 또 무릎을 굽혔다 펴는 힘이 약해지면서 보폭도 짧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둘 쌓이면 전반적인 걷는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죠.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앞으로 내딛는 힘과 중심을 잡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줄면 발을 똑바로 들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을 질질 끄는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걸음이 무거워지면 균형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낙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천천히 걷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 자세도 더 구부정해지고 몸에 무리가 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활동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속도를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자세를 바로잡고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10분, 15분으로 천천히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겁니다. 꾸준한 걷기 습관이 근육과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종아리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걷는 동안 균형을 잡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하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건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줍니다. 네 번째, 발끝으로 걸어보기입니다. 짧은 거리라도 발끝을 이용해 걷는 연습을 하면 근육이 자극됩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힘들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운동을 골라 실천해 보세요.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등이 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이 자꾸 앞으로 숙여진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척추가 점점 굽고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복부 근육도 줄어들면 자세를 바로 세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척추뼈의 밀도도 줄어들면서 휘어지거나 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시야가 아래를 향하게 되고 결국 걷는 동안 발밑만 보게 되면서 발을 끄는 습관이 생깁니다. 또한 등이 굽으면 폐활량도 줄어들어 숨쉬기가 답답하고 피로감이 쉽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도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등이 굽는 걸 자연스럽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바른 자세를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벽에 등을 대고 1분간 서 있는 연습만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등을 펴는 동작은 근육을 깨우고 척추 주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걸음걸이도 더 안정되고 몸의 무게도 골고루 분산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분 등을 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아프면 자꾸 무릎을 덜 굽히게 되고 이로 인해 다리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절뚝거리는 걸음이 생기기도 하죠. 고관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은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입니다. 고관절이 굳거나 약해지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관절이 아프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통증을 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넘어지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발목, 발바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건강을 지키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다리 들기 운동 등 부드러운 움직임을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을 땐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되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전문의의 진료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관절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편안해야 걸음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발을 끌지 않고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는 걸음이 좋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으로 발끝이 닿아야 자연스러운 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고 걷게 되면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됩니다. 세 번째, 상체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척추가 구부러지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네 번째, 보폭은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크기로 유지해야 무리가 덜 갑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일정한 속도로 리듬을 맞춰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번째,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함께 움직이면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잡히고 더 안정된 걸음이 됩니다. 6번째, 걷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면 다칠 위험도 줄고 걷는 동안 관절에 걸리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일상 속에서 걷는 자세만 바꿔도 무릎, 고관절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걷는 방식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서 관절을 보호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해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뇌와 신경계가 나이를 먹으면 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부정확해집니다. 특히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부분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살짝 발을 헛디뎌도 쉽게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또 눈, 귀, 발바닥에서 오는 정보를 뇌가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발을 끌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무릎이나 허리를 쓰는 방식도 바뀌고 전체적인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걸을 때 평소보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더 쉽게 넘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둔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서 걷기 같은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연습을 매일 반복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균형 유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균형 감각은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빨리 약해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나가면 걷는 자신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는 씩씩하게 걸었는데 요즘엔 자꾸 발이 바닥에 닿고 보폭이 좁아졌다는 느낌 드시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발을 드는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하나, 둘의 박자가 어긋나게 되면 몸이 안정되지 않아서 보폭이 짧아지고 발을 질질 끌게 됩니다. 특히 평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발을 높이 들기보다 낮게 끌면서 걷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음걸이는 오히려 넘어질 위험을 더 크게 만듭니다. 발끝이 작은 돌이나 문턱에 걸리면 금방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을 덜 굽히고 걷게 되면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에 전달돼 통증도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걸음걸이가 점점 작고 느리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럴 땐 걷기 전에 발과 무릎의 움직임을 느끼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듯 걷는 습관도 보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걸을 때 발을 들어 올리자는 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걷는 것보다 하나하나 인식하며 걷는 것이 걷는 방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걸음걸이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더 활발해집니다. 균형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걷는 능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서 있기 연습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짚고 오른발로 서서 10초, 왼발로 서서 10초 하루 몇 번씩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뇌와 신경, 다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줍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걷기입니다. 발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바닥에 디디며 천천히 걸으면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뇌가 더 많은 감각을 활용하게 되어 균형 잡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하루 1분씩 연습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네 번째,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걷기도 좋은 연습입니다. 상체를 올리면 자세가 반듯해지고 뇌가 중심을 더 정확히 잡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천천히 뒤로 걷기 연습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뇌를 더 많이 쓰게 만들어 인지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균형 감각이 점점 되살아납니다. 70대 이후에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 기능이 약해지면서 발바닥이 지면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닥의 울퉁불퉁함이나 기울기에도 빠르게 반응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걷는 동작이 점점 소극적이 되고 발을 살짝만 움직이며 걷게 됩니다. 이런 걸음은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빨리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보폭도 더욱 줄어듭니다. 감각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간단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맨발로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또는 공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 앞뒤로 굴리는 것도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극은 뇌로 가는 신호를 활성화시켜 걸음걸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평소 실내화를 신을 때도 너무 푹신하거나 헐렁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적당히 단단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감각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주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에 따라 발의 구조와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발도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예쁜 신발이나 유행하는 신발을 신으면 오히려 걸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발에 잘 맞지 않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뒷굽이 너무 높거나 발등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은 위험합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한데 신발까지 불편하면 발을 끄는 습관이 더 심해집니다. 바닥이 너무 미끄럽거나 딱딱한 신발도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걸음을 위해서는 신발이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 앞코는 너무 좁지 않아야 하며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뒤꿈치는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밑창은 너무 얇지 않아야 합니다. 신발을 살 때는 꼭 직접 신어보고 실내에서 걸어보며 착용감을 확인하세요. 쿠션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푹신한 신발은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또 신발이 너무 가벼우면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발바닥 감각이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바닥이 닳아 미끄러지기 쉬우니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바꿔도 걸음이 훨씬 안정되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걸음을 위해서는 몸뿐 아니라 신발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신발 하나 잘 고르면 걸음걸이와 관절 모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에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발이 크면 발이 안에서 움직여서 균형을 잡기 어렵고 작으면 통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발등과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신발끈이나 벨크로가 있는 신발은 발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걸을 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밑창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매끄러운 바닥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발바닥에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지만 너무 푹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탄력감이 있어야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신발의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지면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발가락 부분은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넉넉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좁게 모이면 걷는 동안 힘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깔창이나 인솔이 있는 제품도 좋습니다. 특히 평발이나 아치가 낮은 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걸음걸이 개선에 도움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넘어질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면 걷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걸음걸이까지 바꾸게 만듭니다. 발을 크게 들지 않고 살짝만 움직이거나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걷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보폭은 점점 좁아지고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가 되고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엔 실내에서 손잡이나 벽을 잡고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닥이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에서 천천히 균형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내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불안도 줄고 걸음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낙상이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되찾으면 걸음걸이도 당당하게 바뀝니다. 마음의 불안이 풀려야 몸도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음으로 나만의 리듬을 되찾아 보세요. 자신감은 몸의 움직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없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움츠러들고 시선도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도 작아지고 느려지게 됩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근육 사용이 줄어들고 몸의 기능도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걸을 때마다 혹시 넘어진다면? 이라는 걱정이 들면 몸은 더 긴장하고 움직임은 더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까지 흐트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면 자세도 바르게 세워지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처음엔 실내에서 거울을 보면서 걷는 연습도 좋습니다. 내 자세를 확인하면서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됩니다. 주변의 응원과 지지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표정도 밝아지고 몸의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걸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게 걷는 법을 익히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먼저 실내에서 걷는 연습을 할 때는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바닥에 카펫이나 매트를 깔아두면 넘어져도 충격이 적습니다. 벽을 따라 걷거나 의자나 손잡이를 옆에 두고 연습하면 더 안심이 됩니다. 실외에서는 바닥이 평평한 공원이나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이 울퉁불퉁한 곳은 초보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지팡이 사용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걷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허리 좌우 흔들기 같은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시선을 앞쪽으로 두고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갑자기 어지럽거나 숨이 찬다면 멈추고 벤치에 앉아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되 꾸준히 반복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실내든 실외든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건 가벼운 운동이라 스트레칭 없이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 운동 없이 걷기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줘야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걷기 전 준비 운동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기, 무릎을 굽혔다 펴기, 허리 좌우로 움직이기처럼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은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걷는 동안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숨이 차는 걸 줄이고 피로가 덜 쌓이게 해줍니다. 준비 운동은 단 3분에서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작은 시간 투자로 더 오래 걷고 더 안전하게 걷는 비결이 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걷기 전에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돌리며 호흡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 운동을 생활화하면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걷는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다치지 않고 오래 걷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걷기 전 스트레칭이 걷기의 질을 바꿉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보폭과 자세입니다. 보폭이 너무 좁으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폭이 너무 넓으면 무릎이나 고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폭은 본인의 어깨 너비 정도 자연스러운 간격입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발끝 순으로 부드럽게 디디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상체는 살짝 펴고 어깨에 힘을 빼야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집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하나씩 점검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걸음걸이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피로가 덜하고 호흡도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걸음이 유지됩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걸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바른 자세로 걷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건강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가 보세요. 오래 걷지 못해서 운동이 안 된다는 말씀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꼭 오래 걸어야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10분만 걸어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꾸준히 걷느냐입니다. 10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들면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집 안에서 거실을 천천히 도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집 앞 골목, 가까운 공원까지 천천히 넓혀가면 됩니다.
시간은 짧아도 바른 자세와 보폭, 호흡을 의식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은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 시간입니다. 20분이 쌓이면 한 달 후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는 중에 음악을 듣거나 주변 풍경을 보는 것도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날씨가 좋을 땐 햇빛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매일 10분 걷기는 몸과 마음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나를 위한 걷기 지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육 감소, 관절 변화, 뇌와 신경 기능, 발바닥 감각, 심리적 요인, 걷는 습관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막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만 한다면 걸음걸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10분 걷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처럼 어렵지 않은 방법들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발이 끌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걸음을 이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걷기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더 당당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집만 있으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집을 갖고 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유지비와 세금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원하는 가격에 쉽게 팔릴까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집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노후 준비의 진짜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집 한 채만 믿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수록 함께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보유세입니다. 예전보다 집값이 2배 올랐다면 세금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높은 세금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같은 장기 수선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일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더욱 많이 듭니다.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때는 자산이었던 집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집을 가진 것이 노후 보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수도 배관, 전기 설비, 방수 공사 등 필수적인 수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대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수리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집을 팔려고 해도 오래된 집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결국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붕 수리, 외벽 도색, 난방시설 교체 등 추가 비용이 계속 생깁니다. 만약 임대 수입이 없다면 이 모든 비용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유지비로 많은 돈이 빠져나가면 곤란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노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면 주거 비용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세금, 유지 보수 비용이 생활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많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계속 증가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팔더라도 이사 비용, 복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집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부족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생활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바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연금을 타거나 저축을 깎아 써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목이지나 주택연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조건이 까다롭고 월 지급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담보로 맡기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거나 월세로 돌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이사 비용도 부담되고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면 집은 남지만 정작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채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비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출 상환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져 결국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나면 다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월세를 구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때문에 오히려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집은 수리비 부담이 커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에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낮은 가격에 팔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급하면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집을 팔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월세로 전환하려 해도 월세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는 전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는 단순히 집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집값이 급락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 가격도 크게 흔들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팔아야 하면 더욱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집값이 높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상승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집값 하락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채의 집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균형 잡힌 재테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포함한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과 중소도시의 집값 하락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려 하지만 정작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가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집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화랑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꺼리게 되면 집값 상승 기대도 낮아집니다. 결국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후 자산과 함께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 하락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할 때 재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먹는 일도 많아집니다. 결국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를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건강보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병원비, 약가, 건강검진 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의료비 지출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의료보험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비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식단 조절, 건강식품, 재활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병원비 때문에 결국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의료비 절약의 핵심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후에는 집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나빠질수록 경제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하면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큰 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불편해지고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노후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재산세와 유지 비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결국 자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주택 유지비와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살기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에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집을 물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금 자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세대는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부모를 도울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만 믿지 말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 한 채만 믿지 말고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부동산을 구매해 월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입이 끊기고 관리비 부담만 늘어납니다. 또한 세입자의 미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월세보다 안정적인 연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므로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수입이 생각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보다 연금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입니다. 은퇴 전에 연금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 자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월세보다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집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집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을 고려할 때도 유지비와 공실 위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활용한 연금 방법은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다양한 연금 옵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보유하는 것이 노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집 한 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연금, 저축, 투자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두면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산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부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금융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 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일정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 배분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집 한 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산을 배분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공감된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서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